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찾아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잠재력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소부장 업계 상황부터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소부장 업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입니다. 주 52시간의 예외 조항을 제외한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제가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근로기준 시간에 대해서 주 52시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근로법상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 이 또한 결국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는 또 이런 업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보완돼야 되는 내용들도 많겠지만,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 조항 제외가 이번 반도체 공약에서 지원 정책에서 제일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 세액공제를 최대 1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부장 공급망 강화와 인프라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 시스템 반도체 R&D 강화, 그리고 뭐 반도체 대학원 설립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소부장 업계 영향을 보면은 사실 지난해까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적자 나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1분기는 3월 말에 끝났고 지금은 6월이고 최근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6만 원 터치했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 그리고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에는 먼저 반영이 됐고, 중요한 거는 실적에서 받쳐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도체 지원 공약을 통해서 2분기는 아직 적용이 안 될 거고,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갔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루트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지원을 하면은 여건을 완화시켜주고 세금을 지원시켜 주니까, 그럼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들의 낙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반도체 지원 정책의 영향까지 두루 짚어주셨는데요. 자, 기업 규모는 작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철옹성과 같은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슈퍼을로 부상한 K소부장 기업들인데, 자, 그런 가운데 꿈의 이익률인 40%를 돌파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을 우리가 이제 뭐 5에서 10%면은 뭐 하이 싱글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더블 디짓이라는 단어를 사실 기업 탐방을 갔을 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두 많지는 자릿수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10%만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원가율이 높고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고 이제 R&D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나와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고객사들이 이게 뭐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요 고객사가 있을 때 어떤 회사가 이익률이 너무 높게 나오면
많이 버네? 약간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약간 압박이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가리는 것도 이제 회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10%만 넘어도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40%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있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니 이게 역시나 무기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물론 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여기만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게 되면은 이제 또 선택지가 되게 많아진다.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종목을 한 5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되고 작년 매출액이 5,589억 원, 영업이익이 2,554억 원. 영업이익률이 46%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의 리노공업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인데 작년 매출액 2,800억 원이 좀 안 되고 영업이익은 1,2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5%고요. 그리고 HPSP는 시총이 2조 원인데 작년 매출액이 1,800억 원, 영업이익 94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2%. 그리고 SNS텍은 뭐 17%, 넥스티는 41% 이렇게 등등등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또 140달러대 위로 올라오고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그리고 국내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반도체 정책 기대감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 좋은 건 너무 좋은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더 매출액을 증가시켰을 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 소부장주 가운데 접근해 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렇게 영업이익률, 뭐 수익성 좋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시총 5천억 원 미만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스몰캡에서는 그런 가격 협상력을 갖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벤더 회사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속할 정도로 고객사를 확보하기 힘들 텐데 어찌 됐든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해외 쪽으로의 이런 진출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SNS텍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들캡 이상이 오히려 지금은 더 탄력성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면은 이게 원전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원전주들이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게 오히려 미들캡단에 있는 BHI 같은 종목들이 더 잘 갔듯이 아마 반도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에서 리노공업이나 뭐 SNS텍 같은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는 미들캡, 즉 중형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전지 업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였던 자동차주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소외된 모습입니다. 좀처럼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가장 힘을 못 쓰는 게 2차 전지 섹터죠. 업황 상황은 사실 지난해 올해 주가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좀처럼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오를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정책 테마로 이제 테슬라가 또 엮이면서 그런 연관성마저도 좀 찾아볼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캐즘에 대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 얘기 안에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그러면 2차 전지의 반등은 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을 때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
뭐 분석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상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제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이제 그저께 하향 소식에 더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우리가 예전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나 들었었던 얘기인데 2차 전지를 주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한 포모를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사실 깨짐 끝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없고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주도주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 요소가 캐즘도 있지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돈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 주도주가 있었던 게 뭐 방산이나 조선, 화장품 그리고 지금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지금 2차 전지 살래? 아니면 나중에 그냥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살래? 약간 이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는 아까 제가 2차 전지는 컨센이 못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이런 데는 계속 올라오고 실적에서 분기 실적에서 계속 증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 확인이 된다. 그리고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해외 진출로 멀티플이 더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2차 전지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니 다른 섹터를 보고 나중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이러한 만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사실 바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고 나서야 바닥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가 다른 섹터에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현금화를 하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는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놓는 게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 영향도 있었고 이에 LNF가 무려 9%대 급락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보고서에는 양극재 시장에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LG화학은 38만 원에서 33만 원, LG 엔솔은 35만 5천 원에서 34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7만 5천 원에서 6만 원인데 LNF만 가장 크게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좀 낮추면서 LNF의 타격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투심이 극도로 악화된 현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공포에 살아라는 이런 투자 격언들이 또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제 LNF가 하락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 주체가 없으니까 매수 호가의 매도 받아주는 물량이 없고 그러니까 좀만 팔아도 더 내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관적일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2차 전지들이 10%씩 올랐었던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다시 언제든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니까 뭐 제가 나와서 지금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은 둘 필요가 있는 시기는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과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의 순서는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상승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대장주들의 주가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부분들 물론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경험을 했었던 게 중소형주보다 이런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갔었던 거 왜 오히려 그 당시에 방송을 또 더듬어 보면은 에코프로가 10%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는 왜 못 올라오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또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매도 호가를 보면은 진짜 매도의 10호가를 보더라도 1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스몰캡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 뭘 봐야 되냐를 본다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그룹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대형주를 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마켓 포커스 주요 이슈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와 함께 발굴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